안녕하세요. 저희는 DIRCN을 수정한 Weighted Sum DIRCN을 이용해 2022년 Fast MRI 챌린지에 참가한 멋진 신세계 팀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IRCN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여기서 저희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홀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훈련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RCN이 기존의 E2E Vernet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RCN에서는 Refinement 블럭과 Data Consistency 블럭을 직렬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기존의 E2E Vernet에서는 이전 캐스케이드의 프리딕션을 받아 데이터 컨시스턴시 블럭과 Refinement 블럭에 동시에 통과시켜 이들의 결과를 합쳐서 그 다음 프리딕션을 내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DIRCN에서는 이전의 프리딕션을 받아 Refinement 블럭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데이터 컨시스턴시 블럭에 넣고 그 출력물을 그 다음의 프리딕션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E2E Vernet에서의 데이터 컨시스턴시 블럭은 인풋 KP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내뱉게 되는데요. DIRCN에서는 데이터 컨시스턴시 블럭이 받는 이 KP 자체가 사실은 Refinement 블럭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고 그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또한 Input Level Dense Connection을 적용하여 Refinement 블럭 안에 있는 유닛이 받아들이는 인풋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Input Level Dense Connection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직렬적인 연결에 의해서 Refinement 블럭 내의 유닛은 이전 Data Consistency 블럭의 아웃풋만을 인풋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Input Level Dense Connection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있는 모든 인풋 혹은 Data Consistency 블럭으로부터의 아웃풋을 모두 컨캣하게 되어 그것을 유닛에 인풋하게 됩니다. 다음은 DIRCN에서 사용한 유닛의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논문에서 ResX 유닛이라고 지칭해서 유닛을 기본적인 형태에서 살짝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특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직 블락과 bottleneck 블락에서 squeeze and excitation 방법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이 ReLU가 아닌 sigmoid linear unit인 SILU 액티베이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닛과 마찬가지로 4depths 블락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Squeeze and excitat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ueeze and excitation은 채널끼리의 interdependency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존의 feature map을 recalibrate 하는 방식입니다. Squeeze and excitation은 squeeze, excitation, rescaling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queeze를 통해서 채널마다 대표되는 value를 추출을 해내고 excitation을 통해서 그 value들을 의미 있는 value들로 바꿔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normalize를 진행을 한 뒤에 기존의 feature map으로 들어왔던 input을 element wise한 multiplication을 통해서 channel wise하게 recalibrate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squeeze and excitation을 위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excitation 과정에서 채널 한 번이 수축이 되는데 그 수축되는 레이시오를 기존 채널의 16분의 1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Squeeze and Excitation 모듈을 베이직 블락과 bottleneck 블락에 위와 같이 삽입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블락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IRCN의 세 번째 특성인 Long Range Skip Connectio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ng Range Skip Connection은
DIRCN의 캐스케이딩 블락스에 존재하는 유닛들의 연결을 취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현재의 유닛의 intermediate output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캐스케이딩 블락의 intermediate output을 concat을 취해줘서 더 풍성한 피처 맵을 만든 뒤에 위와 같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long range skip connection을 통해서 gradient flow를 개선을 하고 피처 맵을 fine tune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DIRCN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구성을 한 저희만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가우시안 심로스와 에런 로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로스와 에런 로스를 더해서 쓰지만 저희는 가우시안 심로스와 에런 로스를 더해서 쓰는 것이 그레디언트 플로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IRCN에서 제시한 Input Level Dense Connection을 조금 바꿔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존 논문에서는 concat 방식으로 Input Level Dense Connection을 진행을 했었다면 저희는 Weighted Sum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Runnable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하는 대신 GPU 메모리를 더 훨씬 많이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DIRCN의 concat 못지않는 성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저희의 whole architecture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일 넘버와 HW 사이즈의 unbatched K-space 인풋이 들어오면 그 인풋을 이미지 도메인으로 바꾼 뒤에 크로핑을 하고 다시 K-space로 취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cropped 인풋을 가지고 저희의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켰고 그렇게 통과된 아웃풋은 물론 W,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대개는 W가 392에서 396 정도 value를 갖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로스를 그렇게 구할 때와 다르게 evaluation ground truth 이미지 같은 경우는 384 by 384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다시 한번 크로핑을 해줘서 384,384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리더보드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한 뒤에 씬 밸류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GPU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니 배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focal loss, 그리고 세 번째로는 running rate adjustment, 마지막으로는 transfer learning을 활용을 했습니다. K-스페이스가 가지는 여러 특성상 K-스페이스를 병렬적으로 GPU상에 올려놓고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K-스페이스는 메모리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K-스페이스의 코일 넘버가 every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치로 패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가진 GPU의 리소스가 8GB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 배치를 병렬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for loop을 통해서 여러 번의 로스 연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치 카운트가 다 찼을 때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니 배치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니 배치를 활용을 하게 되면 스몰 데이터 사이즈의 배치보다 라지 데이터 사이즈의 배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규칙을 찾기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한 가지 observation을 관찰을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ground truth sim의 value를 추출을 해봤습니다. ground truth sim은 여기서는 이제 input과 그리고 ground truth 사이의 sim을 평가를 한 뒤에 코일 개수만큼의 그러한 value를 다 더하고 평균을 취해서 407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전부 디스트리뷰션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봤습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 어떤 데이터들이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임밸런스 프로블럼을 관찰을 해서 로스가 백프로파게이션이 될 때 특정 데이터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를 잘 다룬 비전 분야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어서 저희는 포컬 로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포컬 로스는 디텍션 분야에서 라벨들의 임밸런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잘 클래시파이 된 example들에 대한 로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잘 클래시파이 못한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를 상대적으로 증가시켜서 후자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한 로스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를 두고 위와 같은 포컬 로스를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맨 첫 번째 구했던 가우시안 심 로스의 에런 로스를 더한 값을 포컬 로스 펑션에 피딩을 시켜서 좀 더 효과적인 러닝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능의 향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희는 러닝 레이트 역시 계속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에포에 걸쳐서 결과를 누적하고 그것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한정된 메모리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과값에 대해서 ground truth sim과 prediction sim을 계속해서 프린팅 하도록 한 후에 그 값의 변화 추이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어진 GPU 메모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기존에 훈련된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넣되 훈련을 프리징 시키고 캐스케이드 블럭들만을 추가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캐스케이드 블럭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캐스케이드 블럭스를 프리징 시켜서 훈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센시티비티 맵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SME 블럭만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센시티비티 맵 에스티메이션 블럭만을 프리징 시키고 캐스케이드 블럭스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저희는 주어진 한정된 GPU 메모리 상황에서도 보다 큰 모델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멋진 신세계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멋진 신세계 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실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베스트 MRI의 여러 모델을 선택하며 딥러닝과 관련된 논문들을 읽고 첨부된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몇 차례 논문을 중독한 뒤에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 다른 분야의 논문을 읽더라도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코드를 분석할 때 역시 전반적인 방법론에 깊게 점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여러 시도를 하면서 성능이 어느 순간 잘 오르지 않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쓴맛을 미리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대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